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바이러스의 위력은 전 세계 곳곳을 공포로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주요 인사, 국회의원이나 총리까지도 자가격리 및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바이러스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올 여름인 7월에서 8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어떠한 매체는 내년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도 증시는 어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가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잡고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상승은 큰 하락을 낳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반대로 뒤집게 되면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공포가 오고 위기가 오면 결국 큰 기회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항상 영웅은 탄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과거의 공황, 위기 당시에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MF 외환위기죠.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고 누가 결국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악의 위기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꼽을 것입니다. IMF 체제의 대량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도산한 기업만 350여 개, 그야말로 학살 수준으로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포의 외환위기가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단기간에 엄청난 외국 자본이 유출된 게 원인입니다. 지금도 이 달러 강세를 보이고 막대하게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난다라는 소문 때문에 이러한 자본 유출은 더욱더 본격화됩니다. 위기는 한 번에 쏠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에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도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백악관 회의를 했고 재무장관에 한국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조기 지원을 해주고 금융권을 압박해서 한국 채무의 연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금융 550억과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4년 동안 이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하면서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금융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정을 잃게 된 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외환위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렇듯 외환위기는 결국에는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위기는 부채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 이 부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양성될 때가 있고 긴축될 때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와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커지게 되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엔 외환 위기의 경우에는 성장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는 결국
투자를 멈추게 하고 자본을 회수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력이 강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모두 빠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국채를 다 팔고 넘어가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시장 금리는 오르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결국 기업의 운용과 가계부채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현재도 이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이때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IMF 당시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기간입니다. 자, 6월, 7월 이때가 고점 시즌이고요. 이후에 1998년이 오기 전에 12월이죠. 이때가 가장 큰 폭 최저점을 기록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고가 대비했을 때 약 55%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당시 부동산 하락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때가 이 IMF 피크 12월 달 이때가 가장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뭐 전세가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 매매가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특징은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다.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프를 봤으니까 이제 부동산 움직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전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일기 신도시가 공급이 됩니다. 1989년에 계획이 시작되고 92년 말 정도에 입주가 완료가 됐고, 이후에 4년 동안 공급 폭탄이니까 하락장이 이어집니다. 자, 96년 상반기의 미분양을 보면 14만 호 정도가 되는데, 자, 16년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16년 하반기부터 대폭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이전에는 완화였다가 이제 규제 움직임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습니다. 강남과 수도권이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들어갔고 139곳이 규제 지역이 됩니다. 자, 이때 97년 이 서울권에는 채권 입찰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것이 강화되면서 당시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규제 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대폭락이 오기 이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97년 6월 달부터 증시가 흔들렸죠. 근데 부동산은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큰 폭락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정의 단차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락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보면 97년 12월 낙폭이 가장 큽니다. 거의 패닉 수준으로 던지기 시작하는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 엄청 놀라운 부분이고요. 이 당시 역전세 대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융지원을 해주고 금리가 16.5%에 달합니다. 지금 이 금리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만 그 시대 때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연 20%가 넘는 그런 금리를 제공했으니까요. 자,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뻘짓하지 말고 저축해라, 이 얘기가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각종 부동산 완화책 공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 뭐 이러한 부분들 완화책을 공세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97년 12월 이후부터 99년 전까지 약 1년에서 2년 기간 정도는 계속 주택 매수 심리가 바닥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하락과 매수 심리 바닥으로 인한 인허가 물량도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건설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완화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4년에 전액 다 상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제금융을.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고 그리고 강력하게 열심히 이 구제금융도 상환하고 경기를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편승하듯 이 부동산의 회복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97년 발생했던 게 99년 다시 화랑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자, 99년 미분양 감소와 이 전세가가 먼저 크게 오릅니다. 또 이 전세가 중요하죠. 아까는 전세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상승을 합니다. 자,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부동산 완화책 플러스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이때 대형을 중심으로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회복기의 특징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보다 빨랐다. 그리고 하나 기회가 또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때 당시 갭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후에 매매가가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전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갭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우리 하락장 바로 이전에 서브프라임 생각을 해보시죠. 연이어 하락을 하면서 집 사면 바보란 소리까지 돌았습니다. 결국에 똑같이 각종 부동산 완화책 펼쳐졌었고요. 또 양도세 면제 도장도 찍어주고, 그쵸? 마지막으로 이 LTV 70% 금융규제 완화되면서 시장이 하락에서 다시 상승 패턴으로 기류가 바뀌게 됐죠. 자, 이처럼 똑같습니다. 이때도 전세가가 또 핵심인데, 이전에 하락을 거듭하면서 전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15년, 16년 우리 전세 대란이 터집니다. 그때 강남에 있는 주택 30평대 전세 주고 2억만 주면 이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대가 바로 몇 년 전이에요, 불과. 예, 이 전세가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은 반복되고 그 중심에 전세가 하나의 방향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매매의 상승과 하락 파동과 전세 가격과의 갭, 이것을 유념 있게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IMF 외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공부하는 건 좋지만 과거와 똑같이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참고만 하셔야죠.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미분양이 약간 다르죠. 지금 미분양 물량이 1월 기준으로 전국에 4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 이전에 IMF 당시에는 14만 가구가 넘었죠. 따라서 미분양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공급의 과잉에 따른 폭락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금리 차이가, 과거의 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IMF 체제 하에는 부실기업 정리가 되고 이 금리 자체가 평소보다는 더 높아지는, 위기 상황이 더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컸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정기 예금 금리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20% 넘습니다. 지금 제로 금리죠. 그러니까 지금과의 금리 차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올라봤자 지금 부채 리스크로 인한 경매, 미분양이 당연히 약간 나오고 늘어날 수 있지만, 예전과 같은 폭락 수준으로 나타나기보다는요, 일단 시간차가 있을 겁니다. 기업이 정리되고 대량 해고가 발생이 되고 소득이 감소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이러한 장기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 장기 하락, 폭락이 아닌 장기 하락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확산되는 동안의 말입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수출만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 위기도 하나의 위기일 뿐이고, 엄청난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시는 분과 실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위기 현명하게 대응하고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